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저도. 박주민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네. 서당캐 방송을 지금부터 공개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냥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당 제12차 신입당원 아카데미 정치 토크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뭐 보니까 막 동그란 판 돌리고 무슨 야바위처럼 네, 막 상품 주고 우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 없는데 정말 우리 신입당원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저희 당을 접수하러 들어오신 거 맞죠? 네. 이제 앞으로 저희 정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이제 새로운 변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외모와는 달리 사이다 발언을 요새 많이 해서 국민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김홍걸 위원장님 오셨는데요. 외모는 거의 선비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언은 어떻습니까? 발언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세요? 트럼프? 네. 김정은? 네, 정말 우리 야당 시절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이제 집권당이 돼서도 우리 김홍걸 의원님이 아주 그 정치적인 현황을 잘 분석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SNS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발언을 많이 동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는 못 하고요. 그냥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분석의 시간이 꽤 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네. 그렇게 오래 분석하고 있을 틈이 없죠. 또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순발력. 정치는 순발력입니다. 예. 이제 순발력 얘기하셨는데 또 순발력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신들린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님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말씀. 정말 누구한테 밀리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을 신들린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중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저도 귀로 들어요. 말씀하시고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확인하시고. 저도 입으로 해서 나오면 귀로 들어요.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신중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 탄핵 전국 때 황교안 총리 대정부질 기억하시는 분 있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분이 나름대로 막 논리 정연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재정 의원님의 그 기습 작전 그 사람을 완전히 코너로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성을 잃더라고. 그렇죠? 아니 제가 법조인 버릇을 못 버려서 네. 이 검사를 보면 특히 공안검사 출신들이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네. 제가 성품이 참 온유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막 계속 삿대질합니다. 알잖아. 아니 그런데 공안검사에게는 좀 날이 서 있는 편이긴 했었어요. 변호사일 때도. 어떤 분들은 제 사생활만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재정이 네가 법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변호를 할지 난 상상이 안 돼. 거기 가서도 이쁜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히 검찰에는 좀 단호할 뿐만 아니라 기수가 어린 변호사라는 것을 무시하고 바라보는 검사한테는 결코 지지 않았어요. 근데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좀 더 발전을 하셔야죠. 아니 어떻게 총리감이에요. 국민을 재단하던 사람이 그런 복잡한 갈등 양상들을 조절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국민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의 사감, 사실상 뭐 사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 상황들이 저도 예측 못했던 상황인데 1년이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1년 동안 무슨 의정활동을 했나 빨리 이 얘기를 불식시킬 또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네.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좀 이따 할 이야기가 참 많고요. 근데 대본에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써 있네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많은데 네. 지금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네. 주발 박주발, 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프린스. 야, 이거 누가 대본 쓴 거야? 네? 네, 우리 프린스는 빼주세요. 네,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근데 입법 프린스는 자칭이 아니라요. 네. 제가 어떤 토론회 갔더니 거기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니, 이 대본을 미리 입수했었죠. 왜냐면 어저께 네? 만났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왕자 같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프린스 맞네.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 낮에 결혼식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신경 썼습니다. 예. 본인 결혼식 사진 좀 한번 공개해 보세요. 오늘같이 예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정말요? 예, 혼인 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야, 결혼식을 안 했어요? 예, 둘 다 귀찮아가지고 야, 저나 저 짝꿍이나 다 귀찮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귀찮아서 안 또 사법연수 동기시고 둘이 거의 친구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 안 하신 거? 예, 물론이죠.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뭐든 정상으로 진행된 게 없는 분인데, 일단은 이제 와이프 되는 분이 진짜 멋진 분이에요. 이분하고 왜 결혼하셨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멋진 분이에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근데 정말 치열하게 각자 삶을 사시는 분이라서 남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에 별로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견례를 해야 되는 날, 우리 와이프는 연행됐었어요. 그 촛불 시민들을 도와주러 가다가 본인이 연행됐었어요. 상견례 해야 되는데 시부모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 짝꿍하고 그날 같이 연행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견례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해요. 양가 부모님 다 계신데 안 오는 거예요. 제 짝꿍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저 자식 연애한다 그랬더니 뻥이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경찰서 가고 있대요. 그 이재정 변호사하고 같이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접견 아시죠? 변호사 접견. 야, 변호사 많고 많아. 부모님하고 상견례 잡아놓은 날까지 네가 접견 갈 필요 없어. 민변의 변호사가 한둘이야? 그리고 이재정 변호사도 같이 간 다음에 빨리 너 와. 그랬더니 오빠 나 연행되는 중이야. 싫어해요. 획득입니다. 몇 년도예요? 이때 촛불 집회니까 2008년도요. 2008년도. 저랑 깜빵 동기가 이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가?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토크쇼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네, 우리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의 성함이 난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이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했던 발언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그것을 이재정 의원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겁없는 정치인이다. 네, 곽상도 그때 발언의 내용이 그 뭐였습니까? 발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은 그냥 경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네네. 발언 자체만 얘기하자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무식한 사람한테 부족했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이야. 제가 많이 네.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곽상도의 이력을 몰랐는데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였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 청문회장에서 왜 중요한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면을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네. 저는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아니냐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고 그걸 떠나서 청문회장, 그것도 사법개혁의 절대절명의 지금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을 청문하는 자리에 나올 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청문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서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김희수 재판관을 몰아세우는 그분의 태도나 그분의 발언들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감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분 스스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의 유서대필 사건에 관여를 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청문회장에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눈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사법부의 어떤 주요 요인을 뽑는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꼴통의 역할, 우리 이제 필드에서는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너무 명 막, 많잖아요, 그쪽 깃대 다들. 메고 네.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땠어요? 그때 헌법재판관. 네, 일단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유서대표 사건은 다른 조작 사건과는 달리 검찰이 주도한 조작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용인하는 형식으로 조작 사건, 조작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검찰이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맞습니다. 사건들입니다. 근데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때 곽상도 당시 검사는 자기가 막내 검사였다. 막내 검사였는데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약천 오거리 사건 관련돼서 박범계 의원님이 사과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담당 판사도 아니에요. 담당 판사도 아니었고 빈 자리에 잠시 한 번 정도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배석이 앉았을 뿐이에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런데 그 사건에 팀에 있었고 검사팀을 이뤄서 수사를 했었던 곽상도 의원은 자기가 막내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게 지금 다 대법원에서 재심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실상 과거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것 같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유서대필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고 사법부가 뭐 수장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판결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이번에 문무일 촌장님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책임 당사자들의 사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완결된 것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강기훈 씨는 지금 투병 중입니다. 정말 투병 중이죠. 예,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던 당시에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가 나는 한 달만 관여한 막내 검사였다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잠 안 재우는 담당이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피해자의 진술과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참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뭘 잘 알고 얘기해라 하면서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 뒤에 얘기는 사실 뭐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온마이크로 그러니까 우리 공식 석상에서 회의 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이제 통내에도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무식한 게 자랑이냐는 얘기를 자기 감정을 못 감추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 전원이 지금 징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유식한 이재정한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거를 가진 채 국민께 아직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검사 출신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이제 김희수 헌재 재판관 때는 어땠냐면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방향이 비슷한 판결들만 골라와가지고 몇 개를 소개하면서 이 판결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같으니까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발언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영상 보셨어요? 사형제 봤어요. 폐지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네요.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진짜 보기 드물게 위트 있던 영상이었던 다른 것들은 다 빼놓고 딱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은 방향의 그 판결한 것만 골라와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한다. 넌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예전에 공안검사가 넌 이미 간첩이야라고 해놓고 나서 너 그러니까 간첩이잖아. 너 간첩이잖아. 너 대한민국에 불만 없어? 불만 있지? 그러니까 너 간첩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공안검사의 예전의 수사 방법대로 하는 모습들을 봤었고
또 곽상도 의원은 제가 김희수 헌재소장 청문위원으로 들어오니까 저를 빼야 된다고, 저를 제척시켜야 된다고 맞아요.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헌법 소원 사건을 많이 제기했었대요, 변호사 때. 그 변호사 때 헌법 소원 제기 안 하고 그러면 뭐 돈 버는 사건만 하는 사람들만 청문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혼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특위가 꾸려지던 당시에도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을 빼라고 얘기했었어요. 결국 빠졌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청문회 하면서 박주민 빼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곽상도 빼라는 얘기를 왜 못했을까요? 저희 잘못이라고 봐요. 빠졌어야죠. 예. 공안검사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어이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이 군사 관계, 이런 요즘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의외의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예전에 자기가 이 경찰에서 어떤 대공 용의자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길 간 적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했더니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런 첨단 장비를 구해야 되는데 북한에다가는 그거를 팔지를 않으니까 이 남쪽의 어떤 사업가를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경찰에서 그때 우연히 국정원보다 더 먼저 포착을 해서 자기네들이 체포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재판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느냐? 경찰에서는 그 수사한 경찰관들 잘했다고 표창까지 주고 진급까지 시켜줬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담당한 변호사가 전직 공안검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관예우를 받아서 상당히 거액을 긁어 모으고 있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게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안검사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느니 뭐 안보는 역시 보수라느니 이런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사가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좀 자료를 더 받아본 후에 밝히려고 하는데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나왔네요, 누군지. 아니 근데 저를 좋아하는 전직 검사가 이것도 없는데. 이재정 의원님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다 사법연수원 고시를 패스하셨는데요. 정말 그 사법연수원 고시 공부한 분들이 두뇌도 좋고 하여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몇 명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근데? 근데 두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연수원 들어갈 땐 다 비슷한 분위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판사님도 되시고, 이제 검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만나면, 완전 분위기가 바뀐다면서요. 근데 왜 자기 그럴까요? 검열하고 계신 거죠. 어떤 네. 거요? 그러니까,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 나도 모욕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말한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말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법연수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판사, 이제 검사 되고 나서 한 몇 년이 흐르면 왜 사람이 변하게 됩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사회 전반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고, 사법연수원 문화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가는 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주류의 패턴이었죠. 근데 사실상 예전에는 검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최근에 많이 뽑아지면서 성적 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진로를 자기,
자기 나름의 개성대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문화는 성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한다라는 생각이 딱 그 척도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보이겠어요?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뭐 한 몇십 등 안에 들어가지고 판사했는데 제 변호사 하는 거 보니까 쟤는 몇 등 바뀌었겠구나. 그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예, 네. 제조와 제야라고 해서 그렇게 검판사를 한 사람과 변호사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박주민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죠? 네. 아, 성적 때문에 변호사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왜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자신 없어 해? 아니. 갑자기 자신 없어 하는데? 예. 저희가 아마 1년 마쳤을 때, 이제 보통 성적 되게 좋은 사람들 로펌에서 많이 뽑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리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둘을 보면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이제 너희들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이미 얘기는 하시긴 했어요. 좋은 로펌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변호사 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취지인데, 농담이에요. 공부 좀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뒤에 좀 있으시죠? 공부는 거의 못했고요. 박주민님 신발을 신어주세요. 네. 아무리 거지 갖고 그러는데 신발을 벗고 해.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고 규범을 뭐로 삼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되는 규범과 법인데 그게 꼭 헌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 국가보안법이 최고 규범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였어요. 헌법은 장식품이었다고 평가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안검사란 분들은 사고 구조가 그래요. 헌법이 머리에 없고요. 국가보안법이 머리에 계세요. 보안법. 예. 네, 이게 최고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배워요. 북한은 전쟁을 대비해야 될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인 북한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전쟁엔 대비하면서 우린 또 평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올 걸 대비는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가 헌법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지위예요. 이중적 지위. 근데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이다, 통일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싹 사라져 계세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파괴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애들은 다 빨갱이고 다 종북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검찰, 아까 말씀드린 성적순대로 가요. 이분들은 계속 자기네들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 받아서 판사나 검사를 가요. 그 다음에 검사에 가면은 30대가 돼서 검사에 가도 50대, 60대 분들이 영감님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대요. 왜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자꾸 영감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리에 앉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물 다 따라주고 왜 이러지?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젖어든대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게 된대요. 근데 그걸 즐기다가 어느새 알게 된대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검사라는 자리 때문이구나. 그럼 이 자리를 더 강하게, 더 남들이 존경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이왕이면 더 큰 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극우적인 데다가 그런 조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니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들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뭐 다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 묵묵히 네.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도 있어요. 잘라내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서 무던히 노력했는데도 끝까지 옷 벗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검찰 조직에서 잘라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후배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들도 검찰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절망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끝까지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못 나가겠다고 하신 몇몇 검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서 그런 분들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이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목소리 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99%의 검사는 정말 훌륭하시고요.
1%의 정치 검사가 예. 있어요. 네. 1%의 정치 그 검사. 맞습니다. 우리 네. 지금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 가운데서도 봤지만 그 검찰 출신이었던 그리고 법조계 출신이었던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뭐 계속 얘기했어요. 경력 적다고 얘기하고 기수 얘기했잖아요. 연수원 기수. 바로 그게 그분들의 사고 방식이었던 거예요.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국민을 바라봤던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분들 눈에는 그 기준으로 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인준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정말 그날 기억나시죠? 저희 당도 총동원됐지만 그 모래알 같은 조직인 다 자유한국당도 총동원이 되더라고요. 다 돌아왔죠. 네. 거기가 모래알 같거든요, 요새요. 홍준표 대표가 너무 잘하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까지는 홍준표 체계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 긴장된 순간인데 아쉽게도 우리가 김인수 우리 후보님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국민의당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인수 후보님과 김명수 후보님 우리가 사실 두 번 다 우리 협치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국민의당과 이제 협치를 기대했었는데 한 번은 실패했던 거로 나왔고요. 한 번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 국민의당 전문 정치인 김원걸 의원님, 안철수 네, 저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전문 평론가, 네, 김원걸 박사님. 네. 글쎄요, 국민의당 사정은 뭐 오히려 국회에서 자주 마주치시는 이 의원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 당 내부에서도 이 분위기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지원 대표께서 그 19일쯤인가요? 그때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가기 전에 그 좀 야당 대표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나무라는 투로 좀 그렇게 협치를 하지. 그런데 그때 이미 안철수 대표하고는 통화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알처럼 그 당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네.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앞서고 있고, 네. 또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됐을 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당도. 네. 근데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국민의당이 해냈다 뭐 네. 이러고 우리가 결정하면 다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죠? 네. 이번에도 또 이 통과가 되니까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대법원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의총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렇죠. 제가 들었는데 정작 되고 나니까 국민의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예. 또 뭐 그 사전에 의견을 좀 내달라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뭐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냈다. 근데 그분이 좀 그런 성향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그랬다가 또 뭐 미국의 그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가 한국의 샌더스다. 또 근데 요즘은 또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되니까 내가 또 한국의 마크롱이라고 했는데 그 프랑스 대통령 인기가 요즘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롤 모델을 또 찾지 않을까. 예, 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정말 안철수 대표 전문가죠?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그래도 하면서 네. 멘트를 좀 이렇게 감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협치. 예,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셨고 추미애 대표님도 기왕의 발언이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시원한 발언이었잖아요. 정말 하고 싶었던 발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협치의 상대방인 국민의당을 자극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제 유감 의사도 표시하고 또 협조도 당부하는 방식으로
또 노력을 하셨거든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정말 그런 각오로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하셨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이제 개별로 또 상임위별로 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뭐 어느 당이 전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통했던 분들이 대거 개별적 투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뭐 국민의당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의 인사표시를 하는 대외적 메시지는 했지만, 비단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많이 오신 도와주셨어요. 사실 바른 정당 말고요? 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님 몇 분도 찬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랬다고 봤을 때 어느 당의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도 다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있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근데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가 원래 그렇잖아요. 갈등이잖아요. 김원곤 갈등이고 의원님이 조정이고. 감정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정말 김원곤 사회를 의원이 하려고. 정확히 분석하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당에 도움이 있었다. 예, 예. 국민의당만의 예. 도움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태경 예. 의원님 마크맨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아무도 하태경 의원님을 맡겠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김명수 안 하다. 내 마음엔 안 하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괜찮은 분이다 막 했는데 결국은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명수 자기가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찌감치 본인 의견을 좀 밝히고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안 하다는. 그러면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설득하신 건가요? 제가 설득한 건 아닌 것 같고 안 하다는데 뭔가 닿게 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향후에도 우리가 협치라는 게 사실 목표는 돼선 안 되잖아요. 협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접으면서까지 협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협치라는 게 아직도 남겨진 숙제이고 쉽지 않은 길들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국민들께서 사실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니까 정말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그 압박에 못 이긴 부분도 네. 있을 거예요. 특히 야당 의원님들. 네. 그러니까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국민 뜻대로 정치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주제는 정말 안 하고 싶은 주제예요.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썼던, 난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하면 밥 먹고 합시다 국회의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필리밥스터. 맞아요. 네. 필리밥스터. 네? 근데 계속 아니 등치도 좀 작은 사람이 그러는데 3만 사람이 의장한테 밥 먹고 해요 막 계속 그랬잖아. 네.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분, 네, 정말 안 먹어도 될 분 같은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전문 평론가, 우리 김홍근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분 원내대표 물러나신 후에 한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존재감을 네, 부각하기 위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딱 그분 한 사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쪽 당은 꾸준히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 극우단체, 네. 친박단체 사람들을 디지털 소통위원회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완전히 극우 막말 정당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도 그냥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 점잖게 행동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꾸준히 초지일관 가가지고 정말 소수의 극우 세력에게만 지지받는 겨울에 대한문 앞에 태극기 들고 나오던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지받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몰락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됐을 때,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청와대하고 소통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수석이 김도읍 수석이었는데 친박들에게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있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총대를 매는 방식으로 정진석 대표가 자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지만, 그랬던 정진석 대표를 포함해서 최근에 소위 말하는 친박계하고 거리를 뒀다가 뭐 나갔다 다시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MB의 실책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박근혜하고는 다르다라고 그간은 얘기하면서 합리적 이성을 국민들한테 포장해서 보여주셨지만 결국 MB의 실책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결사항전을 친박과 다름없이 하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적인 친 MB. 이거 MB 정권 때 정무수석 했잖아요, 청와대. 맞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존재감과 MB와의 또 의리를 지키려는 과잉충성이로 봐야죠, 과잉충성. 네. 본인들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실책에 가려져 있지만 MB의 실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당시에 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당인으로서 통제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부하 내동했다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근데 저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많이 잊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잊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정말 많이 잊은 것 같은데 빨리 다시 한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상기하면서 지난 정부를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명박근혜 정부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잊어 서운하셨을 거예요. 네. 그분도. 예. 대통령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 국민들한테 잊혀진 거 얼마나 슬퍼요. 네. 근데 잠깐, MB 말씀하시니까 MB 아바타라고 불린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앞으로 그 MB 적폐 청산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진짜 MB 아바타로 불릴 것인지 아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전문가시네요. 자,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는 좀 간단히 시간상 길게 이야기를 못 나눌 것 같아요.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 대통령 유엔 참석까지도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시는데, 이재정 의원님, 이번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최근에 청와대가 드러내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의 실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가서 다녀오시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청와대라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신 모습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나가서 평화에 몇 번의 강조점을 두었던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건 평화다. 그 중심을 놓고 보면은 향후의 해법들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지금 일부 마무리를 하시고 아마 자리를 뜨시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대통령님을 믿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어떻게 했죠? 거의 괴멸하겠다는, 네, 없애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를 외치니까 한미 공조와 갈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같이 전쟁하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평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이번에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네. 말이 그만큼 눈물 나고 가슴에 이렇게 아리게 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홍구 박사님 이제 좀 이따 또 자리 뜨시니까 이 말씀 해주시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북핵 문제 워낙 지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 설명을 하려면 한도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유엔에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이 거친 막말 퍼레이드를 벌였고 또
그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 말폭탄을 또 같이 쏟아내고 정말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런 연설을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평화를 구걸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웬만하면 구걸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주지도 않을 전술핵을 가서 구걸하고 왔죠. 네. 근데 제가 참 이번에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북한 관련된 이런 정보도 들어보고 한중 관계 현황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참 마음 아프고 서럽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몽땅 파탄내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마치 저희 아버지께서 집권 처음 하셨을 때 그 정권이 그 전 정권이 그 외환 위기를 터뜨려 놓고 가는 바람에 이 나라의 금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외교가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어디에서도 제접을 제대로 못 받는, 어느 나라와도 이 관계가 원만치가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외교가 튼튼해서 주변 국가에서 우리를 믿어주고 밀어줘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만 해도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뭐 롯데마트 같은데 막 그 불시에 쳐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아주 굉장히 혼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뭐 북한 식당에 대해서도 뭐 중국 당국이 제재를 한다 이러는데, 북한 식당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에서 미리 전화해서 우리가 정부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 가야 되는데 양해하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주고 단속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보다 우리가 더 미워서, 북한이 더 센 존재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덩치는 크지만 만만하고 물러 보이고, 북한은 체격은 작지만 날카로운 칼을 든 싸나운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6.15 정신이고 14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핵 위기 상황에서도 당장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신입당원님들은 모두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간에서는 지금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뭔 지원이냐 하면서 또 그간 퍼주기와 유사한 구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당연히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이거는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에서 요청을 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다 정말 핵으로 쓸어버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동포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제 무대에서 험한 말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급으로 낮춰버렸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김홍걸 박사님의 이제 마무리 이제 발언이 이제 끝나셨으니까요. 이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도 있으니까요. 잠시 좀 쉬셨다가 2부 진행하겠고요. 첫 함께 2부는 정말 기대하셨던 우리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공범자들의 최승호 PD님 여기 앞에 나와 계신데요. 네. 잠시 이제 2부 때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실 거고요. 2부는 이명박근혜, MBC, 그리고 세월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 참석해주신 김홍걸 박사님, 또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말씀, 정말 누구한테 밀리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을 신들린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중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저도 귀로 들어요. 말씀하시고 나중에 유튜브로 재확인하시고. 저도 입으로 해서 나오면 귀로 들어요.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신중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 탄핵 전국 때 황교안 총리 대정부질 기억하시는 분 있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분이 나름대로 막 논리 정연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재정 의원님의 그 기습 작전 그 사람을 완전히 코너로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성을 잃더라고. 그렇죠? 아니 제가 법조인 버릇을 못 버려서 네. 이 검사를 보면 특히 공안검사 출신들이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네. 제가 성품이 참 온유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막 계속 사태질합니다. 알잖아. 아니 그런데 공안검사에게는 좀 날이 서 있는 편이긴 했었어요. 변호사일 때도. 어떤 분들은 제 사생활만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재정이 네가 법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변호를 할지 난 상상이 안 돼. 거기 가서도 이쁜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히 검찰에는 좀 단호할 뿐만 아니라 기수가 어린 변호사라는 것을 무시하고 바라보는 검사한테는 결코 지지 않았어요. 근데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좀 더 발전을 하셔야죠. 아니 어떻게 총리감이에요. 국민을 재단하던 사람이 그런 복잡한 갈등 양상들을 조절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국민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의 사감, 사실상 사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 상황들이 저도 예측 못했던 상황인데 1년이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1년 동안 무슨 의정 활동을 했나 빨리 이 얘기를 불식시킬 또 다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네.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좀 이따 할 이야기가 참 많고요. 근데 대본에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써 있네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많은데 네. 지금 지금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네. 주발 박주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프린스. 야, 이거 누가 대본 쓴 거야? 네? 네, 우리. 프린스는 빼주세요. 네. 곽상도 당시 검사는 자기가 막내 검사였다. 막내 검사였는데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약천 오거리 사건 관련돼서 박범계 의원님이 사과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담당 판사도 아니에요. 담당 판사도 아니었고 빈 자리에 잠시 한 번 정도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배석이 앉았을 뿐이에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런데 그 사건에 팀에 있었고 검사팀을 이뤄서 수사를 했었던 곽상도 의원은 자기가 막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지금 다 대법원에서 재심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실상 과거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것 같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유서대필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고 사법부가 수장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판결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이번에 문무일 촌장님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책임 당사자들의 사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완결된 것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강기훈 씨는 지금 투병 중입니다. 정말 투병 중이죠.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던 당시에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가 나는 한 달만 관여한 막내 검사였다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잠 안 재우는 담당이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피해자의 진술과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참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뭘 잘 알고 얘기해라 하면서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 뒤에 얘기는 사실 뭐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온마이크로 그러니까 우리 공식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이제 통내에도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무식한 게 자랑이냐는 얘기를 자기 감정을 못 감추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 전원이 지금 징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유식한 이재정한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거를 가진 채 국민께 아직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했던 발언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그것을 이재정 의원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겁없는 정치인이다. 네, 곽상도 그때 발언의 내용이 그 뭐였습니까? 발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은 그냥 경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네네. 발언 자체만 얘기하자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무식한 사람한테 부족했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이야. 제가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곽상도의 이력을 몰랐는데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였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 청문회장에서 왜 중요한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면을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네. 저는 곽상도 의원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아니냐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고 그걸 떠나서 청문회장 그것도 사법개혁의 절대절명의 지금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을 청문하는 자리에 나올 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청문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서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김일수 재판관을 몰아세우는 그분의 태도나 그분의 발언들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감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분 스스로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의 유서대필 사건에 관여를 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청문회장에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눈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사법부의 어떤 주요 요인을 뽑는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꼴통의 역할, 우리 이제 필드에서는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너무 명 막, 많잖아요, 그쪽 깃대 메고 네.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땠어요? 그때 헌법재판관. 네, 일단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유서대필 사건은 다른 조작 사건과는 달리 검찰이 주도한 조작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용인하는 형식으로 조작 사건, 조작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검찰이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맞습니다. 사건들입니다. 근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저도 박주민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네, 서당캐 방송을 지금부터 공개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냥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당 제12차 신입당원 아카데미 정치 토크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뭐 보니까 막 동그란 판 돌리고 무슨 야바위처럼 네, 막 상품 주고 우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 없는데 정말 우리 신입당원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저희 당을 접수하러 들어오신 거 맞죠? 네. 이제 앞으로 저희 정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이제 새로운 변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외모와는 달리 사이다 발언을 요새 많이 해서 국민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김홍걸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외모는 거의 선비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언은 어떻습니까? 발언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세요? 트럼프? 네. 김정은? 네, 정말 우리 야당 시절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이제 집권당이 돼서도 우리 김홍걸 의원님이 아주 그 정치적인 현황을 잘 분석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SNS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발언을 많이 동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는 못 하고요. 그냥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분석의 시간이 꽤 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네. 그렇게 오래 분석하고 있을 틈이 없죠. 또 그래요?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순발력. 정치는 순발력입니다. 예. 근데 순발력 얘기하셨는데 또 순발력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신들린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님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근데 이뽀 프린스는 자칭이 아니라요. 네. 제가 어떤 토론회 갔더니 거기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근데, 이 대본을 미리 입수했었죠. 왜냐면 어저께 네? 만났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왕자 같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프린스 맞네. 그건 아니고요. 네. 낮에 결혼식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신경 썼습니다. 예. 본인 결혼식 사진 좀 한번 공개해보세요. 오늘같이 예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정말요? 예, 혼인 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야, 결혼식을 안 했어요? 예, 둘 다 귀찮아가지고 야. 저나 저 짝꿍이나 다 귀찮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귀찮아서. 또 사법연수 동기시고 둘이 거의 친구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 안 하신 거? 예, 물론이죠.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뭐든 정상으로 진행된 게 없는 분인데, 일단은 이제 와이프 되는 분이 진짜 멋진 분이에요. 이분하고 왜 결혼하셨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멋진 분이에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근데 정말 치열하게 각자 삶을 사시는 분이라서 남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에 별로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견례를 해야 되는 날, 우리 와이프는 연행됐었어요. 그 촛불 시민들을 도와주러 가다가 본인이 연행됐었어요. 상견례 해야 되는데 시부모님 기다리고 계신데. 제 짝꿍하고 그날 같이 연행됐거든요. 예. 그래서 상견례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해요. 양가 부모님 다 계신데 안 오는 거예요. 제 짝꿍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저 자식 연애한다 그랬더니 뻥이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 경찰서 가고 있대요. 그 이재정 변호사하고 같이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접견 아시죠? 변호사 접견. 야, 변호사 많고 많아. 부모님하고 상견례 잡아놓은 날까지 네가 접견 갈 필요 없어. 민변의 변호사가 한둘이야? 그리고 이재정 변호사도 같이 간 다음에 빨리 너 와. 그랬더니 오빠 나 연행되는 중이야. 싫어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몇 년도예요? 그때 촛불 집회니까 2008년도요. 2008년도. 저랑 깜빵동기가 이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가?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토크쇼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네, 우리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의 성함이 난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이